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좀 패스트트랙 사건이 어제 중요한 결론이 나서 그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 나왔지만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 의미가 상당할 걸로 보이고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결과냐에 따라서 상당할 텐데 그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패스트트랙 이 신속 처리안건 관련해서 2019년에 충돌했던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 이제 공수처 관련된 신설 법안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한 패스트트랙에 충돌이 벌어졌는데 당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현직 의원들 그리고 보좌관들 약 26명이 기소가 돼서 어제 결과가 약 6년 조금 넘었나요? 결과가 나왔는데 전원 일단 유죄가 나왔지만 벌금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벌금형에 그쳤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일단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하십니까? 일단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은 법원이 인정을 했죠. 예. 그래서 전원 26명 전원이 유죄인데 그 검거 이상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을 했지만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그런 그 야당 입장에서는 그때 어쨌든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자유한국당 시절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26명 중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6명이에요. 예. 6명인데 그중에 구형에서 5명이 의원직 박탈형을 받았어요. 그 의원직 박탈형을 받았는데 이번에 전부 다 의원직 박탈형을 일단 1심에서 면한 거죠. 면하게 됐으면은 이것은 만약에 그 구형대로 이 의원직 박탈형이 5명에게 1심이지만 일단 내려졌으면은 상당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곤란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첫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107명인데 5명이 나가면 102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개헌 저지선이 그냥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의원직 박탈형이 나왔으면은 민주당에서 폭력 정당 이런 또 프레임을 씌울 거예요. 폭력 정당 지금도 그렇게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더 심하게 씌울 텐데 그러면은 그동안 위헌 정당 이렇게 하다가 이제 폭력 정당 해서 해산돼야 된다. 이런 말까지 이제 그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민주당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유죄는 선고 받았지만은 의원직 박탈형은 면함으로 인해서 좀 그런 부분은 좀 벗어날 수 있다. 하나 설명을 드릴 것은 예. 국회의원직의 박탈되는 판결에서 박탈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이게 이번에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벌금 400만 원인데 왜 박탈 안 됐느냐. 하나는 일반 형사 사건. 일반 형사 사건이면은 가령 이번에 적용이 된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거는 검거형 이상이 나와야지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번에 검거형이 없었어요. 네네네. 또 하나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박탈이 돼요. 가령 이재명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이상 선거법 나오면은 지금 박탈이 돼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선거법.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선진화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받아야지. 기준점이 다 다르군요. 다 벌금 달라요. 100만 원 선거법, 네. 국회법은 500만 원. 그리고 형사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 금고 이상. 예. 그래서 이게 오늘 나경원 송원석 의원은 4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의원직 박탈은 면했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보면은 선거법 위반도 벌금 한 80만 원 아니면 9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의원직을 박탈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100만 원 밑으로 이렇게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500만 원 밑으로 선고를 했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받았지만은 금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나경원 의원이 2,400만 원 받았는데 그 벌금형 2,400만 원을 뜯어보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2천만 원이고 국회법 위반 혐의는 4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이하여서 이게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그게 벌금 2,400만 원. 이거 국회법 혹시 위반돼서 의원직 날아가지 않았느냐?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벌금형 2,400만 원 중에는 2천만 원과 400만 원이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확인을 해 주는군요. 근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재판부가 상당히 고심을 한 걸로는 보입니다.
일종의 좀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래 절차상 여러 가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의결에 관한 국회의 의결을 막는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보면서도 뭔가 정치적 명분이나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싸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인정한 걸로는 보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해석이 됩니까? 일단 위법이었다고 하면서 예. 유죄를 하면서 양형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양형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민주당하고 정의당 정당 네 곳이 같이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부당성이 있다는 것을 공론화하는 과정이었다. 공론화하는 과정이었고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작용을 했다. 정치적 동기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위법이긴 하지만은 그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당시 야당으로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건 발생 이래 여러 번 총선하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은 측면도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 저는 이 법원의 선고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의 제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그래요? 하면은 예. 지금 이게 4년 기소된 지 4년 5년 돼서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사건이 일어난 거는 6년 5년 몇 개월이 됐고 기소된 게 4년 몇 개월이 돼서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신속히 판단을 해줬어야지. 오히려 유권자가 예.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판단을 할 거예요. 왜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패스트트랙에 묶은 것이 공수처 설치법하고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잖아요. 이것은 그 공수처는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원했던 거고 어떤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막 수사를 하고 하니까는 그래서 공수처를 권력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원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트랙에 하려면 여석이 5분의 3이 돼야 되거든요. 네. 5분의 3이 안 되니까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정의당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그 당선들 소수 정당이 여석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결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나중에 악용을 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렸죠. 비례대표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은 오히려 속은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탄생한 그 공수처가 지금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 그 5년 동안 776억 원의 예산을 쓰고 25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더 있는데 이 겨우 기소 6건 하고 구속 2건 했어요. 네. 700억 이상의 국고를 쓰면서 그런 공수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저런 행위를 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걸 빨리 선고를 해줘야지 이게 선거 때 이슈가 될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또 그 위성정당 같은 게 탄생을 하게 된 그것들이 유권자들이 좀 판단을 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미리 선고를 내려서 그 다음에 유권자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해야지 지금 그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고 나서 그것을 그 양형에 적용을 하는 것은 저는 거꾸로 됐다고 봅니다. 예. 자, 그 부분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이게 기소 상태, 기소 이후에 재판이 늘어지면서 오히려 국민적인 평가를 정치적 심판을 좀 빨리 받게 했어야 됐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금 이 민주당 관련자들도 선고가 예정돼 있죠. 10명이죠. 박범계도 있고 박조민도 있고 10명인데 28일 날 구형이 나옵니다. 결심 공판이 나오니까 구형이 나오면은 한 2달 안에 또 1심 선고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거기는 또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그것도 지켜보고 그런데 이게 지금 검찰이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 이 논란이 다시 생겼잖아요. 네. 그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대해서 항소를 안 했는데 이것은 할 것이냐 이런데 이게 시점이 좀 묘한 게 있어요. 그 20일에 이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검찰이 이 국민의힘 그 소속 의원이나 당직자들에 대한 항소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민주당에 대한 구형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 항소를 할지 말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구형을 얼마나 선고를 할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마이뉴스에서 이걸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사실은 이제 오마이뉴스만 찾은 게 아니라 좌파 매체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과 기사 타이틀로 긁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뭐 다른 부분보다는 이제 오마이뉴스가 눈에 띄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나경원 빠루 유죄 벌금 총 2,300만 원. 자, 나경원이 벌금을 2,400만 원 받은 건 맞죠? 의원직도 지킨 건 맞습니다. 그건 뭐 거기까지는 다 인정. 그런데 자, 빠루 유죄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간에 붙인 일종의 별칭을 공격적 별칭이 있죠. 좀 누명을 씌워서 붙인 이름이 빠루인데 아니 빠루 관련된 부분이 유죄로 확정된 게 있습니까? 오마이뉴스 저 기사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빠루는 이번에 예. 저기 뭐 그 선거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쳤고 오히려 빠루가 영향을 미치면은 예. 민주당 쪽에 미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일단 저 오마이뉴스 기사부터 말씀드리면은 저기 빠루 유죄 그랬는데 빠루는 형량 같은데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전형적인 왜곡이고 선동인데 예. 이 오마이뉴스가 이제 결정이 저렇게 나오고 나서 빠루 유죄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예고 기사를 보니까 예. 예고 기사에도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났어요. 6년여 걸친 나경원 빠루 선고. 아, 그랬어요? 빠루 예고 선고. 기사에서도 예, 빠루 선고한다. 예. 빠루 선고해서 이제 빠루 유죄. 그전에 빠루 선고. 예. 그래서 결과 따라서 국민의힘 운명이 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예고 기사를 했고 오늘 그러니까 이제 그 자파 매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오늘 조국이 뭐라고 했냐면은 조국이 또 그 해서 그 국회에서 빠루를 또 들었는데 이원직을 유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초점을 빠루로 네, 맞추고 빠루로 있어요. 맞췄어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저런 식으로 자파 매체가 저런 식으로 하니까는 아, 그렇군요. 조국이 이제 빠루를 국회에서 들었는데 이게 이원적 요지가 말이 되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빠루를 든 거는 이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제가 그때 당시 뭐 취재를 해서 내용을 잘 아는데 그때 이 그 패스트 트랙을 국회 이안가에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사당이 접수를 시키려고 했어요. 이안가가 국회 7층에 있습니다. 거기다 접수를 시켜야지 그때부터 이제 뭐 순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리 순서가. 그렇겠죠.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 반대를 해서 이안가를 점거를 했습니다. 네. 이안가를 점거해서 안에 있으니까는 그때 당시 국회의장이 문희상이에요. 예. 민주당 출신 문희상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을 해요. 그러니까 국회 경위들이 이제 갑니다. 방호원들이. 방호원들이 가서 그러면 그 이안가 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고 문을 걸어 잠갔으니까 문을 따야 되잖아요. 예. 문을 따야 되니까는 그 중에 민주당 쪽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가져와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강원들한테. 네네. 바로 가져와 하니까는 방호원이 바로를 그 바로가 어디 있겠어요? 국민의힘에 뭐 무슨 바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새 지렛대 같은 거잖아요. 예, 예. 그걸 가지고 그래서 바로를 가져와서 문을 따르고 그 빠르고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서 나경원 의원이 그 빠르를 뺐었죠. 이것은 하나의 증거물이다. 이게 그 문을 따르고 강제로 따르고 하는. 그런데 그게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렇지. 들고 있는 걸. 네, 예. 뺏어서 들고 있는 게 사진 찍힌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럼 이 빠루를 사람 때리려고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어디서 빠루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방어원들이 빠루를 가져왔는데 그거를 마치 나경원 의원이 이 빠루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가지고 온 것처럼 이렇게 그 왜곡이 된 건데 그걸 지금 다시 저렇게 뭐 빠루 유죄 뭐 빠루 선고 그리고 뭐 빠루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원적을 유죄하냐 이런 왜곡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명백한 오보입니다. 오보 의도적인 사실은 저 보도죠. 아마 나경원 의원실에서도 저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정 보도와 사과를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찾아서 왜냐하면 저들이 오늘 그 빠르를 쟁점으로 생각할 거다 이렇게 딱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좌파들을 어떻게 보도할까 하고 그걸 추적하다가 저 오마이뉴스 저 보도를 어제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저 빠루를 사용해서 유죄 선고했는데 오늘 또 조국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 빠루를 쟁점한다니까 참 우습기도 하네요. 사실관계를 또 우리 송욱건 평론가께서 자세히 또 취재를 한 과거 경험을 또 자세히 좀 정리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안가 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들어가 있었고 예. 밖에 민주당이 있었으면은 빠르를 이안가 안에서 이거 딸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이안가 안에서 문 돌리면 그냥 문 열리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빠르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그 상황까지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정책실장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행적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자, 어제도 좀 이야기를 그제도 계속 다뤘는데, 새로운 또 사실관계가 좀 나와서 그걸 먼저 소개하고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사진을 보면 제일 지금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김용범이 있고요. 제일 왼쪽에 김영록 전남시장, 그 옆에 강기정 광주시장, 그리고 김용범 옆에 무안군수, 이렇게 김산이네요. 김산 무안군수 4명의 사진이 있어요. 왜 김용범이 전남지사와 광주시장과 무안군수를 만났을까요? 광주 민간 군 통합 이전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것도 김용범이 소집을 했다고 그래요. 회의하자 소집을 했다고 그럽니다. 왜 정책실장이 하는지 상당히 저는 의문입니다. 민군 이 통합 이전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국방부와 행안부의 관련 소관의 업무가인데 왜 정책실장이 나서냐. 최근에는 김어준 유튜브 출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김용범, 야, 저 사람 전남지사 출마한다는데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는데, 자, 이 광주 무안 이 건을 지금 김용범이 주도해야 가는 건가요? 저 사진, 저 현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예, 김용범이 지금 정책실장이잖아요. 예. 정책실장인데 저번에 이재명이 뭐 지방에 무슨 타운홀 미팅 한다고 하면서 예. 제일 처음에 강조를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어떤 국제회의 참석도 안 하고 나토 참석도 안 하고 그 강조로 가서 타운홀 미팅을 했어요. 그때 호남에 선물을 주는 거죠. 뭐냐면 무안공항 이전에 대해서 강주공항을 무안 이전에 대해서 어떤 막단 예산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걸림돌이 있고 하니까 TF를 만들어서 해결해 주겠다. 그거 하면서 그때 그 강기정 뭐 이렇게 전남지사 무안군수 다 만나서 그런 약속을 해줬어요. 그 TF를 만들면서 그 공항 이전 TF에 대통령실까지 다 끼워 넣습니다. 대통령실 기재부 해서 뭐 전 부처가 해서 그 공항 이전을 해주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김용범이 그것을 주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용범 고향이 무안입니다. 그렇죠. 무안이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아마 이제 전남지사에 도전할 그 뜻이 있으니까 며칠 전에 김원혜 의원하고 국회에서 세게 부딪혔잖아요. 그리고 뭐 옆에서 뭐 말리는데도 막 고함을 치고 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제가 그때도 보면서 아 이건 개딸보라고 하는 거구나. 개딸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어떤 전남도지사 후보가 되려면은 개딸들 그 권리당원의 입김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전남지사에 욕심을 두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도 했는데 지금 이 최대 현안이죠. 그 강주 전남의 최대 현안을 본인이 정책실장에 있는 상황에서 정책실장이면은 뭐 어쨌든 뭐 유관 부서이기는 하니까는 TF를 만들어 놨으니까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올인을 하는 그 모습을 보였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재명이 우리나라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네요. 정책실장이 저기 가서 아마 이제 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겠죠.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일종의 뭐 자리를 사유화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이 장면은 사실은 이제 행안부 국장이나 아니면 뭐 장차관급, 뭐 장관이 나서긴 그러면 차관이라든가 실장급 정도가 주재를 해서 관련 실무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국방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차관급, 실장급이 나서서 현안을 조정해도 되는 일을 왜 김용범이가 나섰을까? 본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지금 한 지역의 문제, 뭐 지역 자체로는 중요한 현안이겠지만 국가적인 현안이 저런 정도까지 김용범이가 할 정도로 다른 현안이 없나요? 무수하게 많은데 지금 무통산부터. 아니 하려면 무안공항 문제나 제대로 좀 진상조사를 하든지 피해자 유족들이 지금 계속 제대로 진상조사가 안 됐다고 지금 탄원 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무안공항 문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껄끄러운 문제니까는 예. 아무래도 그게 더
또 많은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좀 위험한 문제는 이제 건들지 않는 거죠. 건들지 않고 저 공항 이전은 어쨌든 생색이 나니까 거기 오래 하는데 이런 거 말고도 지금 광주나 이런 쪽에는 현안이 굉장히 많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 편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광주고 어떤 뭐 대형 쇼핑몰이나 복합 쇼핑몰 같은 거 예. 이런 다른 현안들이 정말 그 챙겨 본인이 정말 애향심이 있다면은 그런 걸 챙기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 거죠. 앞장을 서야 되고 저희가 공항은 어차피 이전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좀 관련 부처에서 이제 실무선에서 저희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가서 뭐 파이팅을 외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사유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김용범의 발언 문제는 그래도 좀 나왔으니까 짚고 가야 되겠죠. 가장 큰 문제는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발언을 했던 부분이 아마 제일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지금 잠잠한 파도가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경랑이 일어나고 사실인데 김용범 실장 이야기한 트럼프가 조선소 상황, 필리 조선소 관련된 뭐 조선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 뭘 모르는 사람으로 쳤어요. 그리고 미 상무부가 이 관세 협상 초안 보내왔는데 7월 30일 그 관세 협상 구두 합의 이후에 그 MOU 즉 양해각서 초안을 보내온 걸 가지고 이번에 을사늑약이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자, 미국이 이걸 다 듣고 있는데 이 김용범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장면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이 말을 한 게 김어준 프로에 나가서 했다는 게 좀 엄밀히 해봐야 되고 예. 이것도 또 이재명 없을 때 김어준 프로에 나가서 예. 이재명 없을 때 정청래는 또 김어준 프로에 나가서 뭐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다 이런 이상한 말도 하고 하는데 이재명이 없으니까 갑자기 김어준 쪽으로 전부 다 가는 뭐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 어쨌든 이게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 이 김용범은 뻔질나게 지금 미국 가서 자기가 뭐 러터닉을 만났다고 하고 벤센터 만났다고 하고 미국을 뭐 밥 먹듯이 들락거렸지 않습니까? 협상이 안 되니까 예.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가까스로 이제 뭐 시간을 한 열흘 넘게 그 팩트 시트라는 거를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이게 미완성된 게 굉장히 많아요. 팩트 시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봅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그 건조를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저 팩트 시트 안에는 미국에 사는지 한국에 사는지 그게 없어요. 없는데 트럼프는 분명히 그거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할 거다. 이렇게 그 미국 언론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국 뭐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한다는 거는 한 번도 검토가 안 됐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거 양쪽에 그 지금 서로 언제 이거 불거질지 모르는 사안이에요. 그 사안을 가지고 이 김용범이 그 협상 실무자 어떻게 보면 실무자인데 탑다운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실무자인데 실무자가 트럼프는 뭘 몰라서 그래 이래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팩트 시트 거기에 대해서 MOU를 요구를 해왔는데 그때 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대목이라고 봅니다. 7월 31일에 한미 간세 협상 타결 이틀 후에 미국이 MOU 초안을 보냈는데 그걸 보니까 을사늑약은 저리 가라 할 수준이다.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죠. 우리 외교권을 빼앗긴 문제 그것에다 저거 비유를 한 것도 부적절하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을사늑약에 비유를 합니까? 그걸 일본하고 그 미국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그런데 거기다가 아니 그렇다면 그때 을사늑약 같은 것을 MOU 초안을 받았으면은 그때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양해를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야지 그 시점에 딱 그 용산에서 나왔던 말이 바로 그 시점에 나왔어요. 합의가 너무 잘 돼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다. 이 말이 그 시점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합의가 잘 된다고 국민들에게는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로는 그런 일방적인 그 요구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민을 속인 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을 또 을사늑약에 이렇게 늑약이 이렇게 비교를 하고 비유를 하고 또 뭐 트럼프는 뭘 잘 몰라. 이렇게 한 것들이 지금 미국 대사관에서 이거 다 그 체크 안 하겠습니까? 실무 협상 담당자인데 어떻게 보면 실무 책임자죠. 용산 소속이니까 실무 책임자가 저렇게 해서 트럼프를 일종의 뒷담화를 한 거잖아요. 뒷담화를 하고 또 이 미국을 뭐 일본이 강제로 한국을 점령한 그것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을 토해낸 거죠. 예.
지금 한국미 당국이 지금 협상할 내용 안보 분야는 굉장히 여러 부분이 많이 있죠. 사실은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야기도 주셨지만 뭐 한미 관련된 뭐 주한미군 분담비부터 동맹 현대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관세 협상 관련된 이 패트시티에 담긴 내용도 후속 이행 계획에 관한 협의 사항이 많이 필요하죠. 대미 투자 세부 계획도 논의를 해야 되고 식품 및 농산물 분야의 비관세 완화 관한 부분도 지금 떠 있죠. 한국의 농산물 비관세 장벽 해소 문제도 해야 되고 디지털 서비스나 플랫폼 규제 문제도 다뤄야 되고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품목별 관세 뭐 자동차 관세 이런 문제는 해결됐지만 향후에 철강, 알루미늄 지금 50%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이 무역 관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그것도 동맹국 최고 지도자를 향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 여기에다가 러트닉 장관을 향해서 당신은 을사늑약에 그런 준하는 그런 문서를 우리한테 보내왔어. 그러면 상대국에서 김용범은 상당히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협상 파트너로 생각할지 이제 원래는 자신이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파트너잖아요. 김정부 그렇죠. 네. 이 김용범이 끼어가지고 중간에 막 한 3차례 정도 러트닉을 만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음에 이 김용범을 만나줄지 그게 의심스러운데요. 어떻게 보세요? 비공식적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예. 지금 저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요. 가령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철강이 50% 관세인데 네네. EU도 50% 관세를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항이 난립니다. 철강 도시 포항이 난리고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서 특집으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1, 2, 3면 다 해서 포항이 지금 죽어간다는 거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이번에 한미 협상에서 철강은 빠져버렸어요. 예. 완전 철강은 아예 그냥 제껴 놓은 상황에서 그래서 그 이강덕 포항시장이 백악관 앞에 가서 직접 이 피켓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그 조선일보 인터뷰하면서 이강덕 시장이 이거 정부가 도대체 신경을 안 쓰니까 우리가 지금 트럼프한테 로비를 해야 되나 싶다. 아니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강력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인구 한 5, 60만 되는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트럼프한테 로비를 합니까? 정부가 할 일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동차 관세 이거 언제 적용할 건지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예. 소급 적용을 하는 건지 예. 그 소급하면 언제부터 하는 건지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소급을 안 하면은 저게 그 일본에 비해서 계속 25% 관세를 계속 물어왔기 때문에 이 수조 원의 그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이런 데서. 그래서 그것을 소급을 해서 좀 어느 정도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그 뒷담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좌파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뒷담화를 하고 있고 하니까는 과연 이 본인이 지금 목적하는 바가 뭔지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다른 장면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은혜하고 김용범 요 아마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은 뭐 다시 리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 김용범의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옆에 우상호가 앉아 있는데 지금 김은혜 물론 이제 의원하고 대비시켜서 있는데 원래는 우상호가 옆에 앉아 있었죠. 우상호가 막 5차례 제지를 한데도 막 저 입을 저렇게 벌리면서 하는 김용범. 저게 지금 부동산 관련된 11호 대책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정부는 임대주택이나 하려고 하느냐 민간에 제대로 된 무슨 주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신 딸도 임대주택에 살려고 하겠느냐 집은 어떻게 마련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용범 관련해서 저런 반응에 대해서 권력에 잔뜩 취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자기 딸은 애지중지하면서 국민은 애물단지로 하느냐 단순 돌발 행동이 아니라 굉장한 위협의 징후다 뭐 이런 여러 평가가 이 김용범의 행동 이후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저 김원혜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딸 이야기를 한 거는 예.
가령 사례로 든 거예요. 왜 청년들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잖아요. 저 왜 청년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느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김용범의 딸도 그 뭐 전세를 하는데 1억 이상을 뭐 아버지가 보태줬다. 네네. 이런 말이 있으니까는 그러면 이제 당신이 그 뭐 갭 투자를 뭐 안 했다고 하더라도 당신 딸 같으면은 가령 이렇게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게 그 어떻게 뭐 그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의 말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당신 딸도 그 딸이 있는데 그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 딸이 있는데 그걸 걷어차면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김용무 저 표정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왜 딸을 건드느냐 하고 이렇게 막 그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뭐가 좀 뒤가 뭐 캥기는 게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이렇게 너무 가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에 취해서 국회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 국회를 우습게 하니까는 그 민주당 김병기 그 위원장조차 지금 만류를 하고 막 그 큰 소리를 치고 했잖아요. 국회 전체를 이제 모독을 하는 그 상황이 됐으니까는 이 뭐 김병기조차도 이렇게 끼어들어서 오히려 이 그 김은혜 쪽 편을 그 결론적으로는 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또 뭐 권력에 취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서 개딸들에게 저런 그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저게 저렇게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그러니까요. 또 저 그런 이야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없을 때 자기 정치를 지금 하는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김은혜 의원과 김용범 간의 저 설전 이거 있은 후에 박지원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능구렁이 같은 이 박지원이가 또 아주 이중적인 행태의 발언을 해요.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무 정치판이라고 배우자나 자식에 대해서는 좀 절제되는 표현을 해야 된다. 김은혜 의원이 김용범 실장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김은혜 의원이 오히려 김용범한테 사과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네요. 이 박지원의 번이. 그러니까 이 박지원 의원이 그전에는 이제 좀 정치 구단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최근에 이렇게 그 어떤 그 논평이나 거의 뭐 평론가 수준입니다.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일일이 다 이제 평론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너무 지금 진영 논리에 점점 더 본인이 지금 빠져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나 자식에 대해서는 뭐 절제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김용범의 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한 게 아니잖아요. 비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그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책 실장이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각 가정을 생각을 해야 된다. 각 가정에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도 뭐 당신 그 딸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여지면 좋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를 가족을 끌어들였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이 좀 본말에 정도된 이야기죠. 네. 자, 김용범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저 김은혜 의원과의 사실은 충돌 이후에 그리고 누가 봐도 저건 대통령 정책실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아주 자기 절제를 전혀 못하는 정책에 관한 해소 능력이나 설명 능력이나 대응하는 것이나 뭐 국회나 국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하는 계획이나 의지 이런 게 전혀 드러나지 않고 격한 통제하지 못하는 격한 감정 아주 우주적인 정치적 발언 뭐 이런 걸 볼 때 그런 상황의 연속을 보면서 아 이건 이제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이런 논란도 그렇지만은 국회에 가서 저렇게 논란을 벌이고 뭐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그 한미 협상의 그 사령탑이었잖아요. 뭐 그 용산 소속이니까는 사령탑인데 많은 혼선을 주고 올해 협상도 지금 일본에 비해서 저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특히 조금 전에 뭐 7월 31일 날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본인도 그때 새 실장이 전부 다 미국 갔다 와서
않습니까? 네. 이성락 안보실장하고 그 김용범 정책실장 그다음에 강원식 비서실장까지 다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나서 초기에 이 세 사람이 일제히 방송에 다 출연을 해가지고 주로 좌파 매체에 예. 좌파 매체 출연을 해서 뭐 최대 성과를 거두고 왔다. 예. 뭐 그 신뢰관계를 구축을 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우리 조지아에서 우리 한국인 감금 사태가 일어났죠. 그런데도 아무런 그 역할을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 같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지금 겨우겨우 시간이 지나서 발표된 이 어떤 뭐 MOU나 합의문 이런데도 일단 우리가 얻어낸 게 없습니다. 네. 사실 얻어낸 게 없어요. 뭐 3,500억 달러 투자를 하는 것을 10년 2,000억 달러를 10년 분납을 하기로 했다고 그걸 마치 성과처럼 이야기하는데 네. 분납을 하는 게 어떻게 그게 성과입니까? 어차피 거기서 깎아셔야지 성과가 되는 거죠. 깎아셔야 성과가 되는 거고 자동차 가장 중요한 자동차 관세가 우리는 그때 그 관세가 제로였지 않습니까? 네. 한 FTA 때문에 일본은 2.5%를 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협상이 일본에 맞춰서 제대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일본이 15%면 우리는 12.5%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관철을 못 시켰어요. 그러면 책임을 지고 그 물러나게 하는 게 맞죠. 지금 상황에서는 저런 논란이 아니더라도 그 한미 협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김용범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살펴봤습니다. 지금 광주 무안 뭐 군통합에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데 지금 김용범이 나서서 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 관세 협상 관련된 부분, 뭐 김은혜 의원과 설전 여러 문제를 좀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김용범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경질시켜야 됩니다. 지금 무슨 전남지사 출자 자체를 못 나오게 경질을 시키는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뭐 그 상황, 그 의제 좀 다뤄봤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론스타 문제 잠깐 좀 다뤄보겠습니다. 론스타 부분이 사실 정부가 승소를 해서 론스타 분쟁과에 승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논란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한 부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론스타 논란이 오히려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 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돼 있었죠. 정부가 승소하면 당연히 앞뒤 여러 가지 상황을 서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뭐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히려 정치적 논란이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커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밝혔어요. 국정화제는 윤석열 정부 탓, 집값 폭등도 윤석열 정부 탓을 하더니 론스타 승소만 이재명 덕이냐 이러면서 정부 고인사들이 이재명 정부 외교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너무 황당함을 넘어서 철없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강도 높게 힐난하고 비판을 했는데 아니 왜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숟가락 얹기 차원을 또 하나 넘어서 본인들이 그때 항소하는데 다 반대를 했잖아요. 예. 그 확률이 없다. 성소 확률이 뭐 얼마 안 된다.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꺼느냐. 또 돈 들어간다. 이자 들어간다 하면서 막 반대를 한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그 성소를 하니까는 본인들이 잘해서 이재명 정권이 뭐 잘해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숟가락을 얻는 거예요. 저렇게 떡 나와서 발표를 하면서 저게 또 그 국무총리가 발표를 할 일입니까 저게? 국무총리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서가지고 그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 마지막 변론이 올해 1월달 1월달이 마지막 변론이었어요. 예, 최종 이제 구두 진술이 있었죠. 구두 진술이 1월달에 있었으니까 그 6월달에 지금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권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이제 결과를 일단은 이거를 상고를 한다는 거, 항소를 한다는 결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항소를 발표를 한 것이지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를 항소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걸 결정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대응을 해온 것은 실무자들이에요. 실무자들이지 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거는 이제 뭐 소관 부처 장관이니까 본인이 발표를 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그것을 이번에 성소할 때까지 쭉 이어온 것은 바로 실무자들이죠. 그렇죠. 정홍식 사실은 이제 국제법무국
법무국장 이런 사람이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이 원래 그 미국 변호사고 국제 통상 전문가예요. 통상 전문가고 중앙대 로스쿨에 있다가 여기가 처음 국제법무국이 처음 신설된 거예요. 네네. 신설된 게 언제냐면 2024년 2월 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신설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홍식 그 국장이 지금 그 국제법무국에 25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검사가 10명 정도가 된답니다. 이 검사들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은 검사들 다 없애버리고 있잖아요. 검찰청을 해체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뭘 수사를 하는 건데 수사 중에서도 어떤 특수수사,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은 극히 뭐 1, 2%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 민생 수사를 하는 검찰들까지 다 없애버리는 것이고 여기도 검사들이 큰 역할을 했다. 그 법무부 안에 뭐 검찰국에도 검사가 있고 검사들이 있죠. 그 검사들이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 엄청난 부가 그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데도 이 검사들의 역할을 한 게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네. 확인이 됐는데 이 검사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이재명 정권인데 그 이재명 정권에서 이 검사들이 저 역할을 해서 이런 성소를 하는 결과가 가져온 거 이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뭐 잘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이 숟가락을 넣는 거 자기들은 검사들을 다 없애려고 했는데 그 검사들이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도 참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정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건의 당시에는 2022년 8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항소를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당시만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 국고만 축내는 짓이다 하면서 비난하면서 항소하지 말라고 오히려 바짓가랑이를 잡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정부가 승소하고 론스타가 패소하니까 와 잘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쾌거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우스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가정법입니다. 지금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정부가 패소를 했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했을 걸로 봅니까?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나서 일단 그렇게 네. 제가 더 뭐 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뭐 무능한 정권 뭐 저거 이야기를 하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말렸는데 우리 말대로 들었어야지 우리 말대로 듣지 않고 뭐 좀 무리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딱 그 이야기 할 거예요. 특검하자. 아, 그것도 특검하자? 특검하자. 아. 특검해서 네. 밝히는데 이제 특검이 너무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있으니까 상설 특검하자 그럼. 상설 특검하자. 그거 하고 이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했겠죠. 그 국부 유출 국정조사. 이름도 딱 그렇게 지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의 국부 유출 국정조사. 아니면 윤석열 정권의 국부 유출 특검. 분명히 그렇게 제가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성소리에서 어쨌든 국민들의 돈을 이제 지키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자기들이 이 공을 그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정도 론스타 사건은 뭐 사건이 큰 사건이긴 하고 또 정부가 대응을 윤석열 정부가 쭉 잘해서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이긴 하지만 발표는 이런 건 이제 해당 실무자들이 사실은 법무부 이제 앞서 얘기했던 정홍식 국장이나 그렇죠. 뭐 하시면 실장급에서 먼저 나와서 브리핑을 일반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왜 김민석까지 나오고 정성호까지 나오고 그렇게 나서서 막 한 의도는 어떤 차원에서? 아니 이거 뭐 정홍식 국장이나 여기는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이 됐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공이 진짜 주인공한테 넘어가 버리잖아요. 네네. 그 공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적을 가로채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나서야 되는 거고. 마치 본인들이 이제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국민들을 속여서 우리 정부에서 이거를 해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이 김민석은 지금 두 개 양손에 지금 떡을 들고 어떤 걸 먹을지 고민을 하는 중이에요. 하나는 그 서울시장 나온다. 그래서 서울시장 나온다고 해서 계속 오세훈에 대해서 시비를 막 걸고 있잖아요. 네. 뭐 한강버스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종묘하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그 상황. 서울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그 민주당 당 대표 네. 이 두 가지를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또 개인 자기 정치에 이용을 하는 거죠. 자기 정치에 이용을 하는 그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있었으면 이재명이 발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러네요. 네, 이재명이 발표했을지 모르는데 이재명이 이제 외국 나가고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그래 그거 없어 그러면 이제 내 얼굴을 좀 내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고 그 옆에 정성원 이제 들러리 선 거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 이 질문 드릴게요. 이현주 의원 또 나섰네요. 빠지지 않고 나서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현주 민주당 의원인데 이현주가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건과 관련된 겁니다. 소송은 뒤로 갈수록 중요해지므로 잘 마무리한 이재명 정부의 공을 무시하며 숟가락 얹는 것쯤으로 폄훼하는 것은 무식할 뿐만 아니라 국익이나 정부를 진영을 구분해 인식하는 매우 유치하고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들으면 딱 감이 오죠. 소송은 뒤에서 마무리하니까 이재명 정부가 많은 일을 했는데 그걸 왜 인정을 안 하냐. 또 하나는 국익이나 정부를 이렇게 나눠서 공격하는 거 웃기는 짓이다 그랬는데 앞서 이제 좀 설명을 사실 했는데 이현주가 공부를 안 하는 걸까요? 뭘까요? 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하고 일단은 뭐 질러보는 걸까요? 아니 론스타 소송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나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뭘 했다는 것인지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 해서 이렇게 기여했다 이런 건 말하지 않는데 그 부분 또 하나는 자 국익과 뭐 정부 이렇게 갈라놓는 게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국민의힘이 그런 것인지 이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니 소송은 최종 변론은 2025년 1월 달 이번 1월 달에 끝났다니까요. 이어지면서 뒤로 오면서 중요한 게 맞죠. 계속 중요한 게 많은데 2025년 1월 달에 이미 끝난 거예요. 예. 끝나고 지금 이제 절차만 이렇게 그 뭐 형식이나 절차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뭐 자료 같은 거 이렇게 첨부를 하고 발표문 같은 거 이런 것을 하느라고 했고 한국하고는 접촉을 안 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 접촉을 안 했는데 무슨 뭐 뒤로 갈수록 중요해진다 이런 것은 말이 지금 안 맞는 것이고 지금 그 한미 간세 협상을 하는 걸 보면은 뒤로 갈수록 이거 더 헷갈리는 게 지금 이재명 정권입니다. 아, 그렇군요. 트럼프하고 그 협상이 예. 가면 갈수록 더 헷갈리는데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그리고 그 이현주 본인의 캐릭터 자체가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또 국민의힘에 왔다가 그때 뭐 삭발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삭발한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삭발을 하고 그때 뭐 문재인 정권에 뭐 항의를 한다고 그때 뭐 삭발을 하고 뭐 저렇게 하다가 다시 민주당 갔잖아요. 민주당 가서 지금은 또 누구보다도 더 이 이재명 정권을 비호하는 데 그 앞장서는 그런 인물인데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저 좌파들의 특성이에요. 좌파들의 특성은 일단 무조건 그 선전선동을 하는데 팩트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팩트하고 상관없이 그 진실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그 선전선동의 도구로 쓰는 거. 그것이 뭐 강우병 때도 마찬가지고 사드 때도 마찬가지고 뭐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팩트와 별개로 본인들이 정치 그 선전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 내용까지도 어떤 뭐 그 팩트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그 정치적 그 도구를 사용하는 그 한 단면을 보여준 거죠. 예. 이현주의 어쨌든 엉뚱한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인 저런 발언 좀 자료라도 사실관계라도 확인하고 이현주 의원 이야기를 해야지 정신줄 놓은 건가요? 자,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1부에 우리 송권본부처 평론가님 모시고 패스트트랙 문제부터 김용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스타 이 소송 관련된 왜 논쟁이 더 확산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집중 살펴봤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으면 깜빡하셨으면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조금 나오신 지 조금 됐네요. 아유, 그러게 한 달 만에 나오는 건가요? 3주 3주 만에. 정도. 네네네. 아유, 자주 뵈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자, 이 문제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께서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서 체포되고 압수수색도 당하고
법원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체포될 당시에 국민의힘의 규탄대회를 국회 안에서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 황교안에 대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연설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에 대해서도 논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선을 쳐야 된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는 전선을 쳐야 된다. 이렇게 논평도 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문제는 당내 내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일부에서는 보수로 스스로 보수라고 자칭하는 그렇게 치장한 일종의 변절자들이 자꾸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양상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공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민주당은 뭐라든 공격할 거니까 1부터 100까지 공격할 거고 A부터 Z까지 공격할 거니 민주당의 공격은 얼마든지 상관이 없다. 예, 충분히 예상하는 바이다. 근데 이게 보수를 지지하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과 맞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장동혁 대표의 워딩 자체를 비판했다라고 하면 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해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황교안이다를 이해 못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문해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해 못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다. 왜냐하면 해당 일에 황교안 대표가 체포가 되었고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 민주당의 지금 폭거라든지 민주당의 일방적인 정치 보복이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의 과도한 수사, 불법적인 지금 여러 행태들의 이런 정치 폭력에 대해서 당연히 규탄하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내가 황교안이다라는 말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비판함으로 인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공격의 빌미를 대래 민주당한테 줬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지금 보수 진영의 사람이 맞는지 저는 의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당 일에 추경호 대표가 체포가 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추경호라고 외쳤을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앵커님이 체포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허원준이라고 외쳐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범보수 진영에서 누구 한 명도 단 한 명의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민주당 이재명에 의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부당한 수사나 체포 당하는 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의미를 내부적으로 공격을 하고 내부적으로 이걸 어떻게든 장동혁 대표의 워딩을 가지고 흠집을 내보겠다. 이거 결국에는 보수 분열이잖아요. 이거 가장 원하는 사람 누굴까요? 민주당과 이재명이 가장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과 민주당이나 언론들이 이 워딩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내부에서 불 지펴줘 버렸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그게 그 워딩 자체가 뉴스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당 내에서 이런 워딩이 나가고 지금 당대표의 발언마다 꼬투리를 잡고 지금 이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저희가 좀 심하게 말해서 이거 지금 보수가 아니다 이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의 편에 서서 지금 싸우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이분들에게 저는 지탄을 좀 보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이런 분들에게 제발 좀 똑바로 해라. 니네들 공격 방향이 어디에 있냐. 니네들 충고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비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SNS, 그분들의 페이스북 가보면 다들 칭찬하는 사람들만 들어와 있거든요. 예. 네, 그럼 그 사람들 잘했다고 또 칭찬하는 글들만 봐요, 그 사람들이. 근데 또 그 사람들 대다수가 또 댓글도 막혀 있어요. 써지지도 않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이 사람들도 자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네. 황교안 전 대표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가 지금 서부지법 사태 문제로 소환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민간 인사들에게 가해지는 탄압이 계속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서부지법 사태는 시발점이고 시작이고 예상했던 것처럼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될 거라는 예상이 이미 나왔었는데 민간 인사들에게 가해진 탄압. 이번 황교안 전 대표는 시작이고 정광훈 목사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이 문제 보고 계세요? 이 문제를 지금 사실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터지고 나서가 아니라 우리들은 지금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를 대통령 탄핵 전부터 짐작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치 보복이 시작될 것이고 정치 보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당시에 우리가 1000여 명 정도가 수사를 당하고 200명 정도가 체포를 당하고 예. 네, 그리고 5명이 자살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것 이상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계속 얘기를
얘기를 해왔어요. 미리 이런 것들을 짐작해 왔었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수에서 이재명이나 민주당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들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이 목소리를 못 내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당 현수막조차도 지금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보면 지금 자기 건물에다가 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보수를 응원하고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붙인 분 같은 경우도 지금 체포를 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이 자유를 억압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수사의 범위는 굉장히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한 10분 정도가 체포를 당하거나 압수수색 당하거나 지금 구속을 당해 있는 상태예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 근데 이 부분은 대래 또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잘. 야, 지금 국민의힘에 누가 체포당했다더라, 누가 구속당했다더라, 누가 지금 수사받고 있다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 지지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 자, 국민의힘 내부 역시도 지금 굉장히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는 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누가 되었든 간에 누가 누구한테 이러한 정치적 억압이 오더라도 다 같이 목소리를 내어줘야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목소리를 내줘야지 저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목소리를 안 내야지 하면 이게 전방위적으로 더 넓어진다. 이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건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할 것 없이 이러한 억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다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이것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정치 탄압, 민간 탄압, 뭐 민간 사찰까지도 막 하는 상황이고 공무원 사찰도 하는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부 보수를 자칭하는 인사들 또 일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꾸 그런 분에 흠집을 내서 저 사람은 좀 이런 게 문제냐 저런 게 뭡니까 해서 자꾸 흠집을 내서 오히려 전선을 내부를 흐트러지게 하는 대적 전선을 흐트러지게 하는 그건 실제로는 이재명 정권을 도와주는 집권 여당을 도와주는 그런 행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주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직격을 해주셨네요. 자, 관세 협상 문제 관련해서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미 당국의 조인트 팩트 시트를 공개를 했는데 뭐 안보 문제를 빼고 제가 이제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만 좀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일단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어요? 총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지금 실제로 실체가 없는 팩트 시트다. 그러니까 굴종 시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굴종 시트. 백지 시트이자 굴종 시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팩트 시트라고 하는 것이 네. 일종의 정상회담에 대한 요약 설명문입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죠. 네, 그냥 설명 자료예요. 그러니까 네. 이건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네. 법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정상회담 설명서 방금 말씀드렸던 설명서이기 때문에 이건 협정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양국이 이것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합의 단계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합의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게 합의문이라든지 MOU의 형태를 띈다라고 했을 때도 이 역시도 법적 구속력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 어떠한 협정문이나 조약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국회 비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게 우리 나라 지금 여기 뭐 이재명 정권 같은 경우는 이거 굳이 비준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형태이고 지금 이걸 어떻게든 간에 국민들에게 안 알렸으면 싶은 거예요. 이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국민들이 알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지금 국민들이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이재명이 이거 팩트시트 뭐 나왔는데 막 쭉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보니까 잘했나 보다. 그래도 관세 협상 잘했나 본데 야, 핵 추진 잠수함도 뭔가 달성했나 본데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팩트시트라고 하는 것은 설명문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양국이 지킬 의무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어떠한 합의를 이룬 것도 아니고 합의 문서도 아니고 MOU 하물며 MOU 단계도 못 들어간 것이라는 게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핵 추진 잠수함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지금 팩트시트에서 나열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쭉 한번 읽어주면 이거 국민들께서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경제 전문가, 통상 전문가여야지 한번 듣고 야 이거 대충 무슨 소린지라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약간만 포장시켜버리면 국민들은 아 잘 됐구나. 이재명이 일 잘하네. 이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거 지지율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분석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아무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이 팩트시트 조목조목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직 공유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서 좀 내용을 보시면은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제가 네. 몇 가지를 네네. 문제 보니까 그걸 좀 보조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느끼기에는 우선 이 이재명 정권이 이 관세 협상 관련 팩트시트 중에 결정적으로 많은 부분을 속이는 게 첫째는 일본과 비교하면서 마치 일본은 5,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 투자를 합의를 했고 우리는 2,000억 달러를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속이는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아주 여론전을 상당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좀 여러 가지로 눈에 거슬리고요. 두 번째는 팩트시트 안에 현금 투자가 2,000억 달러는 맞는데 그것을 불이행할 경우에 관세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향후에 이제 유한위기까지 발생시키는 리스크가 이미 담재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비관세 완화 장벽 부분도 있고 대미 투자 분야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결정하느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게 그 외환 주권을 잃었다는 데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환 주권을 잃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현금 2천억 불을 투자한다는 건 역시도 우리 외환 보유고에 분명한 충격을 줍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이 지금 자랑하는 건 이거예요. 야, 우리 일본보다는 적게 하잖아. 이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총생산 규모, 경제 규모가 달라요, 일단.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뭐냐면 1년에 200억 불 이상은 투자 안 하기로 했어. 200억 불 이상은 요구 안 하기로 했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통상 외교 문서에 이 해석 원칙상으로 보면요. 이게 최소 의무 규정이에요. 이건 최소 의무 규정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200억 불까지는 투자해야 대로 해석해야지 맞는 겁니다. 네, 맞죠? 네. 자, 그러면 200억 불까지는 무조건 투자해야 대로 해석하는 것이 이거는 통상 해석 규칙 원칙상 이게 맞는 해석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단서 조항이 붙었어요. 뭐죠? 외화를 매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볼 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외화 매입하지 않는 방식, 그래 좋은 방식이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통화를 미국이 요구하면 45일 내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투자하는 방식, 외화를 공급하는 방식, 수급하는 방식에도 제한이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속도의 제한이거든요. 예. 시장에서 달러 매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쓰게 만든 거예요. 외화에 매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 그럼 이게 최후의 수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개입할 수 있는 속도를 상당히 늦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게 이 공간이 발생하겠죠. 이 공간에 환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한다. 이거 첫 번째 문제가 되겠죠. 예. 두 번째는 달러 매입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달러를 조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이 달러 조달 방식이 가능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달러 표시의 국채, 외평채를 발행하는 방식. 네, 그리고 해외에서 공공기관에서 차입하는 방식. 그리고 수출 기업에 달러 선매입하는 방식. 그리고 국부 펀드, 해외 자산 매각 후에 송금 등의 방식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은 지금 채권 발행을 많이 한다, 외평채 발행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금리와 스프레드 폭등기에 우리가
조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를 굉장히 더 비싼 돈을 주고 우리들이 확보해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미국의 지금 요구 조건 팩트시트에만 담긴 것들을 우리가 확인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최악의 시기에 가장 비싼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리스크가 또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의무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억 불.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외환 이 조달의 규모조차도 사실은 조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가 200억 불 좀 이하로 하면은 얘네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검토할 수 있다. 검토는 약속이 아니거든요. 검토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200억 불까지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실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만약에 외환 보유고에 지장이 생기면 이거 제2의 IMF 올 수 있다라고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달러 스왑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미 달러 스왑이 가능해야지 이러한 리스크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 위안화 스왑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안화 스왑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통상의 약간 보조적 역할이에요. 무역의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달러와 같은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지금 달러 수급 문제에 대한 리스크 해지 용도로 위안화가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명확하게 지금 이와 같은 조건들을 달성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지금 이 외환 보유고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달러 스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팩트시트엔 담기지 않았지만 아까도 팩트시트는 설명서에 불과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합의의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달러 스왑 끌어내라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잘 못했으면 좋겠지만은 이것만큼은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관세 협상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치게 되고 국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협상은 잘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돕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라고도 우리들이 제안을 했었잖아요. 지금 자기네들이 거절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도울 방법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돕겠다는 거예요. 왜? 국익과 국민의 삶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합의문을 도출하기 전에 달러 스왑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강하게 요청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아까처럼 외화를 매입하는 방식을 배제한다. 이걸 추후 순위로 늦춘다. 이런 용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우리들이 외화를 공급받는 이것을 지금 수급해야 되는 방식조차도 제동을 걸어놨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매화를 매입하는 방식도 리스크가 있습니다만은 여기를 막아둘 필요는 없는 것이다. 열어둬야 되는 것이고 달러 스왑을 이끌어내야지 지금 우리 경제에 타격을 덜 주면서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설명할 게 핵심적인- 너무 많아요. 설명할 예. 게 너무 많은데 사실 네. 예, 위화 주권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 그에 따라서 사실 위화를 스와프를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확보함으로써 위안 위기 이런 걸 막을 것을 왜 차단했는지 그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네요. 마지막 부분 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이재명 정권의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공무원 지금 75만 전수조사하는 거잖아요.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이 공무원 조사 이게 뭐 적폐청산 우리가 겪어본 바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몇 배 아주 악질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죠. 이거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많은 예국 시민분들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휴대폰 10개월치 좀 볼게. 휴대폰 제출해봐. 혹은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너 못 믿겠어 휴대폰 좀 줘봐. 내가 10개월치만 딱 볼게. 하면 이게 나랑 가장 가까운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도 분노하고 화내고 싸울 일이고 그렇죠. 심하면 이거 헤어질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핸드폰을 왜 네가 봐 이렇게 되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죠. 심하면 이건 헤어질 결심까지 할 일이다. 이건 충분하게. 네. 그러면 지금 이게 국가가 공무원들한테 니네들 자율적으로 휴대폰 내봐. 자율적으로 휴대폰 내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구나 할 거고 지금 자율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은 니네들
인사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니네들 억압할 거고 그리고 니네들 수사까지도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이건 지금 더 이상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 사상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상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 휴대폰을 제출하게 되는 순간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나눴던 작은 농담 한마디, 가족들과 친구들과 했던 모든 사생활, 모든 기록들이 다 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 자체가 지금 수많은 대한민국 75만 공무원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국가나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공무원 노조들이 공무원들이 일어서지 않느냐. 이거 일어서야죠. 이건 지금 분노하고 일어서야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침묵하기 시작하면요. 여기 대한민국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 겁니다. 공무원 노조는 네. 공무원 권익을 위해서 싸워야 할 집단인데 공무원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비롯해서 일상의 사생활까지도 모두 특정 국가 정부에게 그것을 다 사실은 공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가 싸우지 않는다고요?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요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의 그 많은 인권단체 어디 갔습니까? 대한민국의 그 많은 시민단체는 다 어디로 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선 찍소리도 한 번 못하고 공무원 조용합니까? 사찰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게 만약에 보수 정권이었으면 벌써 10번 더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때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이들이 노조를 위한 공무원을 위한 노조가 아니었구나. 이거 근로자를 위한 노조가 아니었구나. 이거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가 아니었구나를 방증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야 정치 세계에 맞춰서 움직이는 민주당 2중대 3중대들이었구나. 이 사람들이 외치는 시민은 시민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외치는 근로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외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도 일어서지 않는 노조, 이 정도 상황에서도 소리 한번 내지 않는 시민단체, 이것은 시민을 위한 단체도 그리고 이 근로자나 공무원을 위한 단체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어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여기 공무원분들 뭉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75만 공무원들과 함께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돼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노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과 같이 목소리 내서 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2부에 김민수 최고위원 모시고 우리가 환규안이다. 그것의 의미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 이 팩트시트에서 나온 한미 관세협상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 공무원 지금 전수조사 사실은 공무원 사찰 전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오늘 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좀 짧게 진행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네, 인사드려야죠.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팩트시트 부분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은 못 드렸는데 네. 이 부분을 지금 좌파 세력들이 굉장한 성과로 계속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 팩트시트에 담긴 숨은 함정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토요일 날 이 팩트시트에 대해서 좀 분석했던 내용들이 KBS나 SBS, MBC에서도 생방송을 해서 그 자료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한 30분, 30분 정도 되는데 그 부분들 꼭 한번 확인해 주셔서 이러한 리스크가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구나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김민수 최고위원 조금 넉넉할 때 다시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짧게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